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도 초록의 기운이 조금 더 느껴지고 있긴 하죠. 뭐 그렇다고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빨간색보다 초록의 상승의 기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0.45%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정확하게는 내일 새벽 해서 그 버거타임을 지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단기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이 라방을 했을 때가 한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죠? 9시 이후로 해서 1시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뭔가 좀 더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단기 하락 추세를 4시간 봉 기준의 단기 하락 추세를 뚫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방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또 낮 시간 동안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댓글에 뭐 오른 거 다 빠졌네요 라는 또 댓글이 막 달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이 빠졌을 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도 그렇게 또 어제 저녁에 그 잠깐 브리핑으로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때 그 미 선물 시장이 거의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어제 낮 시간에도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었잖아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근데 그 상승폭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코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지금 뭐 매크로적인 요인에서 하락된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그냥 요 단기 하락 추세를 뚫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확실하게 뚫은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지지 테스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번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이제 어제 본장 열리면서 미 증시 열리면서 그 이후로 비트코인도 함께 좀 상승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9K를 살짝 넘어선 건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지난 이 4시간 봉에서 소폭의 음봉을 보이고 있고 또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의 움직임이 이제 오늘 일봉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게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51선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써놨던 코멘트 그대로 그냥 갖고 와도 지금 전혀 다르지 않다. 결국 51선 돌파하지 못했고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다가 현재는 살짝 또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강력 지지대 83에서 84K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89K까지 왔으니까 아직까지 요만큼 이제 더 그 공간은 남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51선입니다. 51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90K밖에 안 되거든요. 90K. 근데 이제 89K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마찬가지로 일봉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듯 이제 어제 이 코멘트, 그러니까 98K 우리 이 0.382를 가장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여기 지금 저항 맞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코멘트로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1월 FOMC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FOMC가 돌파의 분수령이 되기에 지금 딱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해서 과연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 그래도 어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요 하락 추세에 정확하게 또 딱 맞고 이제 뚫어내지 못하고 딱 맞고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음봉이지만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를 재진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원한 상승으로 인해서 돌파를 했다라기보다는 시간의 힘, 밀어내기로 하락 추세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이런 돌파는 사실상 돌파라고 보기가 애매하죠. 왜 그러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선은 극계 나름이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지금 여기 이 윗꼬리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도 지금 계속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아직 이게 돌파를 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돌파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돌파 여부는 오늘 갈립니다. 오늘 1월
FOMC가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금리를 얼마가 될지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동결은 시장이 90% 이상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확실한 미 연준, 금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듯.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을 할지. 파월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한테 검찰 소환을 당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됐죠. 그 이후로 처음 FOMC가 열리는 것이고 이제 공식적인 파월의 발언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내일 새벽 4시입니다. 4시. 내일 새벽 4시니까 미국 본장이 열리는 그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FOMC 직후의 움직임은 그대로 이제 미 증시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을 거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또 그런 발언도 있을 거고 하니까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미 증시의 움직임에 비트코인도 함께 영향을 받을 겁니다. 미 증시는 6시에 폐장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이 FOMC 움직임이 거의 다 지금 미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미 증시가 움직이면 비트코인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 증시 움직임도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제 이 미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합니다. 그죠?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로 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다우존스가 하락을 한 그 이유는 다우존스는 그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헬스케어 쪽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어제 무려 마이너스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의료 관련해가지고 예산안을 동결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헬스케어 쪽이 완전 죽섰다. 그거를 지금 제외하고 나서는 S&P 500은 0.4%, 나스닥은 0.9%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삼각수렴에 하방으로 이탈을 했지만 이것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미증시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되는 것인데 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도 0.4% 상승을 하면서 이 윗꼬리 기준으로도 또 종가 기준으로도 아주 살짝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S&P 500이 썼다. 그래서 아직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때보다는 살짝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0.9%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약간은 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도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그러면서 이 수렴의 상단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이때가 10월달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10월 이 사상 최고가를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이 나온다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9 몇이에요. 그러니까 1% 넘는 상승이 나오면 여기를 이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상승에 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수렴에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서 상단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도 넘어섰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근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아직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만약에 1% 이상 상승이 나와서 사상 최고가를 쓴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AI 관련주들은 크게 오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현재 위치가 어제 상승을 해서 조금 더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한 12% 정도 더 가야 되니까 갈 길이 좀 더 멀고 그래도 구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아마존도 또 간밤에 상승이 좀 괜찮았고 그래서 5% 정도 메타도 실적 발표가 되죠. 내일 새벽에 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
갈 길이 멀긴 한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다시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FOMC가 끝나고 나서 미 증시 끝나고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그 흐름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와야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야 할 길이 아직 테크들이 좀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된다면 상승의 이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선물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다우는 이제 살짝 마이너스 0.04로 살짝 부진하지만 그래도 S&P 500이 0.24, 나스닥 100이 0.5%로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FOMC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월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파월이 지금 검찰 소환 중이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월도 이제 이게 독립성을 흔드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또 발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파월의 얘기로 해서 뭐 장이 떨어지든 아니면은 뭐 당연히 이번에 또 금리 인하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는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트럼프도 어떤 이제 메시지를 또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월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장관이 트럼프가 빠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죠.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FOMC하고 이 차기 연준 의장하고 어떤 게 먼저 될까 봤을 때 제 예상으로는 먼저 FOMC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하나의 카드로 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금 지명 안 됐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더 이제 매우 커졌죠. 그래서 만약에 파월의 심기를 트럼프의 심기를 파월이 건드렸다. 오늘 FOMC를 통해서 건드렸다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카드를 트럼프가 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당장 뭐 쓴다기보다는 이제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이제 나오겠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이제 목요일 오늘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구나. 어쨌든 남은 그 기간 동안 트럼프가 발표하지 않을까. 근데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릭 리더. 그러니까 어디에는 리더라 그러고 어디에는 뭐 릭 라이더라 그러고 영어 이름이니까 뭐 다 다릅니다. 매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미란, 어디는 스티븐 미란, 어디는 스티븐 마이런 이렇게 그랬죠. 여기는 또 리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릭 리더가 연준 의장 임명이 되면은 비트코인한테는 강력 호재다 라는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얘기를 한 건데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릭 리더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 자주 언급해온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릭 리더는 지난 2020년에도 이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금괴를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다 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CNBC에 나와가지고 2020년 11월 20일 날 2020년이면은 상당히 오래된 거죠.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터졌으니까 블랙록의 리더는 비트코인이 금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었었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한. 그죠? 근데 이미 블랙록의 CIO, 릭 리더, 얘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다. 2020년에 말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에 이 CNBC와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이 현명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비트코인과 금은 포트폴리오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요소다. 라고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연준 의장직은 암호화폐에도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연준 의장은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미국 경제의 건전성 및 방향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비트코인을 강력 옹호하는 인물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맞죠? 지금 연준 의장에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파월이 비트코인을 뭐 옹호하거나 그런 입장을 뭐 안 하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중립적이면서 중립적인 듯 하지만 약간 좀 찬성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에 가까운 상당히 신중한 그런 인물이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파월이. 그죠? 근데 릭 리더는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을 옹호했던 사람이다. 언제부터? 2020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릭 리더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 비트코인의 강력 호재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릭 리더가 임명되면 호재라는 인식이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실제 임명 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뉴스가 나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릭 리더가 임명이 되면 비트코인한테는 호재다라는 이 얘기가 이제 퍼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릭 리더가 임명이 됐을 때 코인 시장에 호재가 됐구나 인식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겠죠. 지금 이런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설령 FOMC가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이 카드도 일단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봐야겠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 맞죠? 어제. 달러 지수 말씀드리면서 달러 지수의 약세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요 달러 지수가 작년 6월, 7월 이때 떨어졌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가 96이었어요. 96. 그래서 이 96 아래로 떨어진다면 보다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어제 이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근데 어제 지금 간밤에 이렇게 더 하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과 9월 더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 더 밑으로.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올라가는 게 약간 좀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 살짝 우려스러운 점이 이걸 말씀드렸는데 딱 저항대 맞고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과 9월 더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 그래서 지난 6월, 9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6월 달 떨어지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때 물론 이때 크립토 위크하고도 겹치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지만 어쨌든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상승이 나왔던 것이 7월 초였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것이 10월 달이잖아요. 10월 초. 그죠? 10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10월 6일. 126K까지. 그런데 9월 달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힘을 받았던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달러 지수하고 비트코인은 역액관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그 요인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거였었죠. 트럼프가 달러는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는다. 발언 직후에 이제 달러가 1% 넘게 급락을 한 건데 그러니까는 아이오와 뭐 행사에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어제.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 우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약달러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엔화나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가 과장해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통화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엔화나 우리나라나 이제 그 강한 자국의 통화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반대로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 트럼프가 요 얘기를 하고 나서 엔화 강세 등 주요 통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엔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발언을 하고 나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금 며칠 동안 떨어졌는데 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 나서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또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제가 어제 멤버십 탈방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케리 청산 이 내러티브. 그래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엔화의 강세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3일간 가파르게 하락 중인데, 근데 이것이 엔화 강세는 엔캐리 청산 내러티브를 또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 엔화와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환율 니즈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고 일본과 한국은 최근 계속 약해지고 있는 자국 통화 때문에 강한 통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5년인가요? 플라자 합의를 연상케 하는 말어라고 합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이 엔캐리 청산 내러티브, 이 엔캐리 청산의 리스크가 또 커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인가 2024년이구나. 2024년 8월 달에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또 크게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엔화 환율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엔캐리 청산 내러티브가 심리에 의해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엔화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약달러는 비트코인한테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이제 엔캐리의 공포감도 내재하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도 보지만 2024년 8월달 엔캐리 청산이 됐을 때 왜 그게 이제 그 시발점에 모였었냐? 금리 인상이었죠. 일본 금리 인상.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이 강세로 가면서 환율이 떨어졌던 거고 이제 가파르게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의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고 실제로 자산 시장에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금리를 봤을 때 어제까지는 좀 상승을 했거든요. 현재는 1.53%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일본 금리가 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일본 금리가 뛴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뜬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까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엔화 강세를 더 가파르게 이제 내려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지금 이 엔캐리 청산 내러티브를 형성하기에는 현재 이런 흐름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 공포가 이전처럼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지는 환율과 또 국채 금리를 좀 봐야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너무 급격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새벽 4시에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이제 테슬라까지 발표를 합니다. 뭐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IBM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시작 전에 ASML도 그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또 주식이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내일 애플하고 샌디스크도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10배가 훨씬 훌쩍 넘게 상승을 했던 샌디스크도 발표가 되니까 일단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좋은 흐름을,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이 미증시에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매크로의 흐름을 쫓아가는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지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0.382 여기를 이제 넘어서야 진짜 시즌 종료의 그 공포를 넘어서는 건데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때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 이제 그려졌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맞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게 지금 딱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냐 왜 오늘의 상승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느냐가 현재 그 흐름만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올라서느냐 이 상승세를 며칠간 그래도 한 이틀간 올라온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뚫어내느냐, 아니면은 이 하락 추세에 저항에 맞고 다시 꼬꾸라지느냐가 오늘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일 새벽인데 오늘 일봉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봉이 마감이 되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마감이 되니까 그 전까지의 움직임은 오늘 일봉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듣고 리플도 보도록 할게요.